제가 댓글을 봤어요. 네. 댓글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본 거예요. 근데 네. 너무 댓글이 성숙한 게 아니 본인이 안 팔겠다는데 뭐가 그럼. 문제야? 네. 그냥 뭐 본인이 보유한 만큼 세금 내면 되는 거지. 제가 굉장히 성숙하던데요, 제가 하고 댓글이. 싶은 말도 그거예요. 예. 네, 간단해요. 보유세를 올릴 것 같고 지금 대통령이 너무나 많이 강조해놔서 후퇴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정도의 문제와 범위의 문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유세가 올라갔는데 나는 낼 거야 한다면 이거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고 성실 납세자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만큼 네. 우리도 집이 가져오는 집값이 너무 수익률이 높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률 좀 낮추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좀 정당하게 노동으로 소득을 버는 분들도 좀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데 우리는 서울의 한복판에 집을 갖고 있으면 이게 수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선진국적으로는 조금 뭐 세부담을 좀 높인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가자. 이 네. 과정에서 그런데 나는 70억 아파트, 50억 아파트 갖고 있는데 지금 한 3천만 원 보유세 내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 내도 가지고 있을 거야. 네. 선진국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 부자들이. 네네. 이런 분들은 성실 납세자고 세금 많이 내니까 네.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정당한 시장 경제에서. 네 맞습니다. 네. 다만 과거에는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뭐 징벌적이다.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그건 다 그럼 가짜. 정부가 또 바뀌면 그동안의 정책이 또 다 되돌아오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지. 네. 저 황현희 씨 이야기하신 거는 저는 뭐 문제될 게 없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다루고 싶냐면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까봐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개인의 선택을 내가 좌우할 생각은 없다. 전혀 없죠. 그런데 뭐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과도하게 버는 게 만약에 무의미하다면 집을 들고 갈 이유가 없지 이유가 않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없애겠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부동산 카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게임 2번 해봤다. 저 얘기를 많이 네. 하는구나. 근데 너 3번째도 속을 거야? 2번이나 해봤는데 3번째도 속아? 양치기 소녀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전 여기서 정서적으로 조금 약간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그걸 차치하고 그러면 그 게임에서 과연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게임을 제대로 해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보유세 올려봤자 표 계산하면서 얼마 안 하겠지. 과거에 그래 왔거든요. 그래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보유세, 예를 들어서 보유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퍼진 거예요. 그렇겠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엄청나게 부담되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갖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따도 통계치를 보여야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식들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 불패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부동산 불패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서 불패라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계속 올라서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빠졌을 때 도와주니까 불패 인식이 퍼진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빠졌고 2022년도에도 빠졌고 크게 하락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도와줘요. 도와줘. 그러니까 즉 주택 가격 빠지면 다 도와주네? 그러니까 불패인 거예요. 패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올라서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빠져도 계속 개혁을 추진하고 쉽게 말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럼 불패는 우리나라에서 깨질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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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우리가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과거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올 때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코로나 때 말할 것도 없고 0% 제로금리 때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오늘 어제 뭐 기사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하단이 4%예요. 상단이 6.5예요.
경기도 집값이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못 버티고 원리금 부담이 너무 높아져서 그냥 네. 던지는 게 낫겠다. 어차피 집값도 3, 4년 동안 안 올라가니까 이거 서울 외곽 집값이. 네. 근데 서울 집값이 안 내려가고 크게 안 내려가는 이유는 이분들은 이게 원리금 부담 4.5, 나 5.5도 버틸 수 있어. 이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금리가 굉장히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정책 의지도 지난 정부도 세다고 했어요. 지난 정부도 김현미 장관이나 저 다 기억해요. 저 출입기자였으니까. 아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네. 때도 굉장히 세게 말해서 후퇴하지 않을 것처럼. 근데 많은 부분 후퇴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 캐릭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이런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과거 같으면 이게 거대한 보수 신문과 또 빅마우스 분들이 계셨거든요. 집값 오늘이 제일 싸다. 집값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하면서 그 논리를 갖추신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대중을 설득하거든요. 네. 몇 달 사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아 사라졌어요. 왜요? 나 모르겠어요. 왜 사라졌는지. 그거 좋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볍게 말하자면 바람 잡는 분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다주택자들이 못 버티는 거 아니야? 그때 기조는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정책이 나오면 831이다. 831 대책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조간에 그냥 대책들이 그냥 싸그리 이런 대책은 절대 안 돼. 효과 이렇게 없어. 나왔거든요. 땅짓꽃처럼. 한 번도 게임이라고 표현했는데 한 번도 게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 근데 무슨 게임을 해봤다는 거예요. 네? 빡은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리고 다주택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정책을 우습게 본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냥 버티면 올라. 그리고 근데 한 번도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고 전 판단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좀 갖는 거고 중요한 건 다주택자들을 막 이렇게 막 뭐 몰아제끼고 뭐 집을 팔라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공정하지 않았다. 그렇지.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를 얘기하면 그래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잘해줘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임차인이나 세입자나 한 무주택자를 번도.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뭘 해왔나? 그렇지. 설득 공정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공정의 문제야. 네. 그러니까 윽박지르고 이거보다도 네. 그래서 공정한 시장이 오면 이런 판단이 없을 겁니다. 네. 공정하게 게임하면 그렇습니다. 게임 2번이나 해봤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뭐 너무 공감하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특히 이 과세를 좀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께 그럼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시장이 맞는 것이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맞냐? 맞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영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고가주택 사면 취득세 17%나 그 물리는 이유가 다주택자를 영국 정부가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게 미국 사람들 아니잖아. 보유세가 실효세율이 뭐 1%, 2% 되는 게 우리보다 10배, 7배 되는 게 네. 미국 정부가 집 가진 사람들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한 보유세가 한 2배 정도? 그때 말씀드렸지 일본은 집주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줘요. 뭐 네. 내 집인데 못 들어가게 한다고 세입자 한번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징벌적으로 그 집주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그건 아니고, 아니잖아. 네, 그 균형을 좀 집이 없는 사람과의 네.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 그분들은 좋은 지역을 점유하고 교통 인프라 좋고 지하철 3개씩 있고 한강 가깝고 단지 내 중학교, 초등학교 다 있고 혜택 그런 보잖아. 혜택을 보았으면 근데 그 전에 부담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담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네. 노동자를 적으로 보고 세금 물리냐고. 근데 아니지. 어떻게 불로소득을 세금을 덜 걷어?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종부세 1%, 2% 그것도 사실은 이것저것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60% 깎고 다 못 깎고 못 까주더만 깎는데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물리냐 그러면 우리 예금에도 15.4% 세금 내요. 네. 그 왜 가만히 있는데 내 예금 이자에 15.4 그런 거 아니잖아. 징벌적으로 아니잖아. 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전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아까 그런 황현희 씨를 포함해서 다주택자들이 얘기한 대로 시장이 돌아가면 또 성공의 기억을 우리가 심어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럼 끝난다고 끝나는 봐요. 거야. 그러면 끝이야. 대한민국 부동산이고 대한민국 경제고 전 끝난다고 봐요. 네. 끝이야.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금 상황이다. 네. 네. 중요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일단 변화를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거 일단 강남 아파트 가격 그렇습니다. 변화죠.
그래서 자료 6번을 보시면 일단 3주 연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출발로 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유예하는 그러니까 중과를 유예하는 게 5월 9일 이전까지만 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증가하는 건데 네. 7번을 보시면 강남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3년 내 계속 증가하고 와. 있어요. 계속 오르네. 자, 황현희 씨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는 게 아니고 네. 황현희 네. 씨는 안 팔겠다고 하지만 네네. 지금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확실히 증가시키고 내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좀 빨리 팔고 싶은 욕심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렇게 일단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건 뭐냐면 차익이 훨씬 많거든요. 아.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러니까 먼저 절세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러네. 그래서 빨리 팔수록 사실 유리하다고 일단 판단하는 거죠. 네. 이걸 볼 때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떤 걸 반추할 수 있냐면 강남이 살기 좋은 지역이다. 뭐 강남이 예를 들어서 학군도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래서 훨씬 더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더 많다는 방증이야. 그렇죠. 아. 그래서 그동안 가격도 훨씬 더 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살고 싶죠? 아, 강남에 살고 싶죠? 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사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 돈이 되니까 사서 아. 집값을 올린 거예요. 집값을 그렇습니다. 올린 거예요. 중요한 건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값이 좀 정상화돼야 한다. 네. 그러려면 정당한 세부담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 네, 공정 이슈입니다. 결국 그래요. 네. 공정 이슈. 네. 어떤 공정한 세금이 부과되면 제가 볼 때 그런 고가 아파트의 가격도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고 저는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계속 얘기하냐면 제가 강남 아파트를 막 증오하고 그런 너 거 속으로는 아닙니다. 거기 살고 싶은데 너 못 살아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번진다는 또 거야. 김 기자님 말씀처럼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안정될 수는 있겠지만 커다란 불씨라고요. 언제든지 옮겨 붙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옮겨 붙는 게 전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성수동이나 이런데 이미 옮겨 붙고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서울 전 지역으로 다시 번졌을 거예요. 번졌어.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지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토지가 많지 않고 크지 네. 않고 또 하나 뭐냐면 너무 서울에 몰려 살고 그리고 대도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 네.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이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주목하는 거고 이 강남 아파트의 주택 가격 안정성에 대해서 시장 전체 차원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이런 거죠. 이러다가 진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아. 이런 것들도 시장의 중요한 변화 이어서 네.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그 싶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말씀하셔서 네. 제가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온라인 부동산을 처음에 이제 검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이제 뭐 집을 살 생각이면 근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 이하로는 우리 올리지 말자 이런 이제 못된 담합 같은 건 지금 없나요? 단내림 효과라고 그래서 한 건이 거래되면 거기서부터 또 출발해요. 특히 그래서 담합은 언제가 더 중요한 거냐면 주택 가격이 오를 때요. 네. 쉽게 말해서 1000세대 단지가 있고 주변에 뭐 한 예를 들어서 2, 3천 단지가 있으면 20억 원에 거래되다가 갑자기 어떤 아파트가 25억 원에 거래되잖아요. 어. 그럼 이제 모든 아파트가 그러니까 25억 25억 을 원으로 올리지. 올립니다. 아. 그래서 이제 허위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를 때 훨씬 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건으로 시장을 좌우해 버릴 수 있어요. 한 건으로. 와. 그걸 또 언론이 부추겨요. 부추겨. 여보 5억 올랐어. 여보 나온다. 거기 여보. 자기야. 자기야 나온다. 기사의 제목 그렇게 네. 뽑잖아요. 어. 그게 바로 조선일보가 어. 계속 내는 거예요. 네. 여보 자기야 5억 올랐어. 한 채가 거래됐거든요. 어.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나 무주택자인데 그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을까요? 아. 그런데 합리적인 초조해져. 의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에이 저건 한 건이야. 음. 에이 저거는 뭐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거 안 돼. 호가가 다 오르거든요. 그럼 네. 제가 바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세는 가격이 아닙니다. 전세는 가격이 아니다. 보증금이죠. 보증금이다. 예, 이거는 뭐냐면 전세 가격으로 하면 내가 다 지불해야 될 것처럼 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려받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래서 이자 비용. 기회비용이라는 이자 기회비용. 비용이 발생하지만 음. 네. 이 보증금이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바로 가격이 올라서 난 돈을 다 쓰는 상황. 음. 이건 아니라는 그건 거죠.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시적인 현상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저는 감내해야 된다. 감내할 수 있다. 아, 일시적 현상은 감내하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차인들이 엄청 어렵게 되는 과정은 사실 안 되죠. 그렇지. 그런데 그건 안 진짜 돼. 좋은 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임차인들이 결국 계속 세입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다른 접근도 필요하다는 네, 네. 생각입니다. 그- 좋다 4월 중순까지요. 네. 5월 9일에 시장 변화를 그러니까 시장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 그래.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렇지. 그게 핵심이야.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김윤덕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아, 국토부 지난주에 장관. 이제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투기성 뭐 보유하지 않는 아니 살지 않는 예. 일주택 이런 여러 비거주 가지 일주택.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단순히 어떤 정부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투기성 자본에 대한 정확한 응당한 강력한 대응까지 포함해서 예. 저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나가야 있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토부 장관이 그동안 저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이제 전향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있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대책을 준비하고 있대요. 대책을 준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5월 9일 이후로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전에 나오고 전에 전에 나온다. 방향성이 결정돼야 돼요. 결정돼야 돼. 왜냐하면 이건 자산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산 시장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법이 통과돼서 그러니까 범죄라는 표현 빼고 그러니까 범죄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형벌을 내린다고 그러면 법이 통과돼야 그 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자산 시장에서 사람들이 미리 반응해요. 경제는 쉽니다. 그렇죠. 먼저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런 시도를 줘야 미리 미리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이 안정 효과가 이어진다고요. 근데 막 시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대책 다 준비한 다음에 한 번에 빵 터트려야지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가 하고 방향성이 잡혀줘야 돼요. 네. 근데 이미 방향성은 대통령이 방향성을 잡아줬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뭐냐면 초고가 주택에서 보유세 올리겠다. 두 번째, 1가구 1주택자인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정상화시키겠다. 네. 이거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미 얘기 다 한 얘기예요.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황현희 씨 같은 분들이 근데 황현희 씨는 비판하는 그렇죠.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로. 네. 그런 분들이 어. 와 이번 싸움은 전 싸움이랑 다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동안에 그들이 얘기하는 게임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지. 얘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해. 근데 저는 지금 왜 대통령 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그럼 하지 황현희 마. 씨 세금 부과하면 다 나와. 하는 거 아닙니다. 세금 부과하면 매물 다 나와. 그러니까 아, 네. 이게 지속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대출 연장 이제 더 안 해준다고. 다주택자 네. 대출 연장 네. 이런 것도 이제 의미 있는 변화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 단기적으로 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매물이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네. 그럼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라든가 상환 조항이 다시 들어오면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다시 매물을 증가시키겠죠. 5월 9일 이후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 유지가 돼야 돼. 일관성. 그렇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제 과거와 하나 달라지는 게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소유하면 한 내가 10억 벌었다면 4억까지 또 오랫동안 거주하면 한 4억까지 해서 최대 8억까지 감면을 해줬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살지 않고 소유만 하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준 같은 건 만들어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아니 나는 이렇게 수원의 학교 선생님인데 발령이 나와가지고 내 집에 못 들어갈 상황이 됐어. 이런 건 좀 봐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전매 제한 네. 이런 것도 다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니까 1주택자도 정부 정책의 방향이 당신이 거기 살지 않는다면 그건 뭐 과세를 정당하게 하겠어. 당신이 거기 산다면
오랫동안 살았다면 그런 세금 거의 깎아주겠어.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고 이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5월 9일도 있지만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7월에 이제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서 세제를 완전히 바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부가 같은 맥락이에요. 이 강도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강도가 흔들리면 이러면 정책의 일관성이 뿌리쳐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일관성 있게 네, 정책을 좀 맞습니다. 밀고 나가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점들 잡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또 시장이 이렇게 좀 변하니까 이제 부동산 얘기가 쏙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야 계속 돼. 얘기하죠. 계속 갑니다, 한- 우리는. 한두 주 집값이 떨어졌다고 이제 또 야 뭐 떨어질 텐데 또 조용히 좀 해. 계속 갑니다. 아니에요. 5년 해야 돼, 5년. 아니- 네. 5년 해야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아, 대한민국도 좀 살만한 나라 만들어 봅시다. 맞아. 너무 중요한 이건 너무 심각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갑니다.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밀어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만 손해 보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득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손해 봤다는 느낌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원칙대로 원칙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비슷해요.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언제나 레드 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박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다 듣고, 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준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거 끝나면은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은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은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가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치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예? 0.1%가 안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매물 잠기면 어떡할 거냐. 버티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죠. 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뭐 또 연장하겠지라고 이렇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랬으니까요.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 그때까지. 네. 그리고 기존의 것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네.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잔금 내고 등기 내면 네. 면제 중과세 면제해 준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네. 확실하게. 요새 그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도 이게 뭐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당 3억, 평당 3억.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정책을 비웃던 세력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1년씩 3번이나 유예하며 정부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던 과거의 비정상적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거죠. 정책의 생명은 신뢰라며 아마라는 요행은 절대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의 눈물 운운하며 투기를 두둔하던 일부 언론의 행태에는 기가 찬다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버티면 이긴다는 계산이 손해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계하라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시장의 매물 증가가 증명하듯 이제 원칙 없는 타협의 시대는 끝났음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